지금 영상에 나오는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실종자들의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거나 이분들의 행방에 관한 단서를 알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실종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8월 9일 구미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것은 장윤정 씨의 가족. 장윤정 씨는 실종 당시 대학생이었는데요. 방학 동안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윤정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것은 당시 장 씨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8월 8일 장윤정 씨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서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약속을 잡았는데요. 장 씨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걸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곧 도착한다는 장 씨를 기다렸지만 점심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그녀는 도착하지 않았으며 결국 저녁이 되었는데도 장 씨에게서 연락이 없자 남자친구는 장윤정 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가족들은 그날 오후 10시에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 신고를 실종이나 납치가 아닌 단순 가출 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의 말을 듣고 일단 하루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장윤정 씨는 말없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으며 가정 불화도 없고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또 굉장히 활발하고 애교가 많던 장 씨의 성격상 어디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확인됩니다. 장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마트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장윤정 씨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접근해 그녀에게 이상한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 씨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며 누가 봐도 수상한 제안을 건넸는데요. 당연히 장윤정 씨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며칠 뒤에 이런 실종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두 남성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신원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장 씨의 실종 2주 뒤인 9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구미시에 살던 중학생 김모양 역시도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다가 실종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김양은 실종 8일 뒤인 9월 30일 약 20km 정도가 떨어진 칠곡의 낙동강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장윤정 씨의 사건과 김양의 사건에 비슷한 점이 꽤 많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장 씨와 김양 두 사람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 했으며 가려던 반대 방향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졌다고 하는데요. 만약 장 씨도 납치되었다면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장윤정 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바로 장윤정 씨의 아버지. 그런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아버지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전화를 끊은 뒤에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추적 결과 이 전화는 김천시에 위치해 있던 대학교 근처에 어느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음이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근처 일대를 전부 조사했지만 발신자가 누구였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나오는 사진이 바로 장윤정 씨의 사진들인데요. 혹시 장윤정 씨 혹은 장윤정 씨와 닮은 사람을 보셨거나 해당 실종 사건에 관해 아는 내용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20살의 대학생이었던 박종혁 씨가 사라진 것은 2005년. 그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요. 박 씨가 사라진 것은 동기들과 모임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이날 박 씨는 학교 동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당구를 치는 등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후 4시경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문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그의 마지막 행적이었는데요. 보통 때 같으면 진작 집에 왔어야 할 박종혁 씨가 새벽 늦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박 씨를 마지막으로 본 동기들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실종된 박 씨가 단순 가출이 아니고 납치가 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박 씨가 지갑과 통장은 그대로 두고서 핸드폰만 가지고 사라진 점에 주목했는데요. 지금이야 인터넷 뱅킹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인터넷 뱅킹이 그다지 보편적이지는 않았기에 카드나 통장 등이 없으면 여러모로 곤란했습니다. 또한 사라진 박종혁 씨는 가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이미 2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탈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당시에는 만나던 여자친구나 연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박종혁 씨가 핸드폰만 가지고 사라진 것, 또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도 박종혁 씨를 봤다는 증언이 없었는데요. 주변에 탐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박 씨를 마지막으로 본 동기들의 증언 외에는 이렇다 할 결정적 목격담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박종혁 씨의 가족들까지 동원되어 전북대 주변과 박 씨가 갈 만한 곳을 전부 찾아봤지만 역시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종혁 씨의 통장을 들고 매일매일 통장 속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속 잔액이 줄어들기라도 한다면 어디선가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돈이 어디서 인출되었는지 추적하여 박종혁 씨의 행방을 찾아볼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장의 잔액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학교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혼자 어딘가로 떠나는 법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종 초기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대학생들의 다단계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을까 예상했지만 평소에 박 씨가 그런 기미는 전혀 없었으며 앞서 말했듯이 통장 등은 그대로 두고 갔기에 다단계 등의 문제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박종혁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조사해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박 씨가 평소 쓰던 컴퓨터에도 이렇다 할 단서는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 나오는 사진이 바로 실종된 박종혁 씨의 모습입니다. 박종혁 씨는 실종 당시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지만 키가 183cm 정도 되는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박종혁 씨 혹은 박종혁 씨와 닮은 사람을 보셨거나 박종혁 씨의 실종에 관해 뭔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월 24일 새벽 서천군 종천면의 지성리, 이곳에 위치한 작은 슈퍼인 기동 슈퍼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언제 벌어졌는지 모를 이 화재는 이미 커져서 슈퍼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소방차들이 출동했지만 화재는 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불길은 신고 1시간 만인 아침 7시경에야 진화됩니다. 당시 주민들은 새벽부터 큰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깬 상태였고 모두가 건물에서 벌어진 이 화재를 목격했는데요. 주민들은 엄청나게 번진 불꽃을 보면서 슈퍼 건물 안채에서 생활하던 김순남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던 듯한데요.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김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시신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 김순남 할머니는 슈퍼 안채에서 생활하는 분이었고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왔다면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을 주민들과 함께 보고 있었겠지만 바깥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김할머니는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할머니의 시신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정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집에서 수상한 흔적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안방의 장판 조각, 이 안방의 장판 조각 일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검사 결과 이 혈흔은 바로 김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분명 슈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할머니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사건 이틀 전인 22일에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슈퍼. 그런데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체증되었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택배로 주문한 마을 주민 김모 씨 부부는 택배가 맡겨져 있다는 기동 슈퍼로 향했는데요. 슈퍼 안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가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앞에서 전화도 해보고 문도 두드려봤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두 사람, 저녁 7시 30분경 갑자기 슈퍼 안채의 전등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인 할머니가 그냥 몸이 안 좋았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소름 돋는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는데요. 만약 기동 슈퍼 안에 주인 할머니 말고도 누가 있었다면 그 누군가가 문을 잠그고 가게 안의 불도 꺼버렸으며 할머니를 사라지게 한 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3일 하루 종일 슈퍼문은 닫혀 있었고 그 다음 날인 24일 새벽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것은 운송업을 하던 남성. 그는 원래도 이 근처를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날이 밝은 것 같아서 해가 떴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화재 때문에 근방이 화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신고자가 소방서에 전화를 하는 동안에 근처에 방화범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최초 신고자가 그 방화범을 직접 목격하거나 혹은 누군가 수상한 사람의 흔적이라도 봤을 테지만 처음 조사에서 그는 누구도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고 좀 더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최면 수사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차가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이틀 전 마지막에 가게를 찾아왔던 마을 주민 부부는 슈퍼 근처에서 차가 아닌 자전거를 한 대 봤다고 말했지만 저녁이라 어두워서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용의자가 여러 명 지목되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슈퍼에 자주 들르던 남성 A씨. 그는 주변에서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는데요. 김할머니 슈퍼에 들러 술을 자주 마셨으며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강하게 띠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몇 달 전 슈퍼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가게 직원이 사라진 김할머니와 이 A씨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큰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A씨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슈퍼에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던 22일 아침에 슈퍼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김할머니에게 이상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 한 달 동안에 A씨가 김할머니의 가게에 20번이나 넘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본인은 가게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궁금해서 걸어봤다고 말했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 후보로 떠올랐으며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조차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가 여러가지 조사를 받았지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가 반려되고 말았는데요. A씨의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얼마 후에 갑자기 동네 여기저기에 알 수 없는 이상한 낙서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그랬다 라는 낙서였는데요. 이 낙서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정말 낙서의 내용대로 둘째 아들이 범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김순남 할머니는 근처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마침 그 당시에 할머니의 땅 위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보상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데요. 이 보상금을 노리고 둘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낙서의 내용과 합쳐져 주민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은 아직 받기도 전이었기에 범행을 저지를 근거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퍼진 소문과 낙서 때문에 실제로 김할머니의 가족을 조사했지만 CCTV 기록 등과 여러가지 알리바이 등이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이렇게 수사의 표적을 돌리면서 자신의 신원을 더욱 깊게 숨기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혹시 금품을 목적으로 벌인 강도 사건이 아니었나 했지만 기동 슈퍼는 큰 마트도 아닌 작은 가게였기 때문에 하루 매상이 잘해봤자 몇만 원 안팎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돈을 벌 때마다 은행에 맡겼기에 수중에 가지고 있었을 현금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절도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큰 규모의 현금이 절도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범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김순남 씨를 어디로 사라지게 만든 것일까요? 범인은 사건 현장을 반복해서 찾았으며 최소한 3번 이상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사건을 벌였을 때, 그 뒤 시신을 옮겼을 때, 마지막으로 불을 지를 때 들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릴 때마다 그가 타고 온 이동수단도 범행의 목적에 따라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근처에서 목격한 것들이 자전거였다가 자동차였다가 변했던 것이 아닐까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김순남 할머니의 가족들은 근처에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지어두고 할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에 대해 수소문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김순남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이제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김순남 할머니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혹시 김순남 씨의 행방을 알고 계시거나 사건에 관해서 뭔가 알고 계신다면 경찰서에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실종은 보통 뜻하지 않은 사고 등에 의해 벌어지기도 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건 등에 의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 역시도 이런 범죄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사건들인데요.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일수록 제보 등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들에 관해서 뭔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경찰서에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실종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